자, 우리 계속 문제 풀어볼까요? 240페이지에 7번 문제고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칠판 필기 좀 해놨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우리 일단은 7번 문제하고 9번 문제 두 개를 풀 텐데 7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빨리 3초 드립니다. 7번 문제는 신고 조정 문제인가요? 결산 조정 문제인가요? 빨리 3, 2, 1, 땡. 대답하셨어요? 대답 못하셨어요?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3초 만에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 있죠. 자, 9번 문제. 9번 문제 역시 3초 드립니다. 자, 9번 문제 신고 조정 문제인가요? 결산 조정 문제인가요? 3초 드려요. 3, 2, 1, 땡. 대답했어요? 9번 문제는 T계정이, 여러분 당연하지만 지금 보는 T계정은 다 기업회계 T계정이거든요. T계정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있고 퇴직연금 충당금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업회계가 연충을 잡은 문제입니까? 안 잡은 문제입니까? 잡은 문제죠. 즉 결산조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 7번은 아무리 봐도 T계정이 퇴직연금 운용자산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고조정의 취지가 뭐더라? 기업회계는 연충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가 바로 이거의 취지죠. 자, 제가 로마자 1 일단은 기중에 지금부터 반드시 신경 써서 이중조정 해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퇴충 세무조정 해야 하는데 퇴충 세무조정과 연충 세무조정이 한 문제에서 1차에 같이 나올 수 없어요. 같이 나오면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난주에 어느 학원 모의고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퇴충하고 연충을 같이 문제를 내면 그런 문제는 1차에서 안 나와요. 아니면 설령 나오더라도 출제 교수가 좀 미쳤거나 아니면 그 문제는 정말 푸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거는 2차 문제라고요. 자, 이거 연충 세무조정이 있다 해야 하는데요. 항상 알다시피 회사하고 한도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7번 문제는 보자마자 여기에다가 뭐 쓰면 되는 거예요? 0 써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이 7번 문제는 결산조정이다, 신고조정이다? 아,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라니까요. 신고조정의 뜻이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신고조정은 기업회계는 연충을 모르고 있는데 세번만 연충을 아는 것을 신고조정이라고 부르니까 기업회계가 잡을 수가 없어요. 연충을 몰라. 그러면 3번도 0 빼기 X니까 언제나 송금산인 마이너스 1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5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알죠? 송금불산이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한도미달로 송금산임이 나와요. 신고조정 문제는요. 자, 한번 풀어보죠. 양가로 1번.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로 하면 9,000이요. 보험 수리로 하면 6,500인데 가로 열고 혹시나 이 중에서는 그 DB형을 안 가입한 사람이 일시적 추계액으로 하면 1,500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9,000과 8,000 중에 큰 금액이죠. 9,000하고 8,000 중에 큰 금액이니까 요거는 9,000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단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의 잔액은 3,000이요. 세무상 부인액은 1,200이래요. 요거 퇴충 세무조정을 다 끝내가지고 결과만 보여주고 있죠. 기업회계는 3,000인데 세법상 한도 초과가 얼마가 있어요? 1,200이 있어요? 1,200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법상 퇴충의 기말은 1,800인 거죠. 여기 들어오겠구만. 여기 3,000에서 1,200을 빼니까 1,800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죠? 양가로 3번. 단기 중에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1,200을 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회계는 이 문제는 신고조정이니까 연충을 잡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차변에 퇴충을 없애기로 했다. 1,500에 바보같이 1,500을 없앴는데 나는 얘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신고조정 문제는요. 기업회계에서 연충을 못 잡으니까 고민 끝에 퇴충을 없애겠지.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15 없애면서 누가 퇴충이래? 연충이죠. 연충을 15를 반드시 없애야겠습니다. 우리는 연충 없애요. 이 문제는 무슨 조정 문제니까요.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이중조정이 나오는데 손불에 연충을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니까 1,500, 그 다음에 퇴충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부채를 증가시키는 1,500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연충 1,500이 어디에 영향 미칩니까? 여기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절대로 이 유보가 책에서 주었던 기초 유보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중에 송금산입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죠. 단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계정 내역은 빨리 기말잔을 찾아보세요. 기말잔에 B를 안 썼네. 제가 B를 쓰다 말았네요. B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기말 잔액에서 똑같은 거 빼는 거 아시죠? 그리고 3번이 이제 세무조정일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금액은 T계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45 나왔고요. 45. 자, 그러면 양가로 5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했고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초금액은 언제나 없고요. 유보가 5천이 넘어왔다가 얼마가 사라지는 꼴입니까? 1,500이 사라지는 꼴이죠. 그래서 여기 1,500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또 내가 M은 왜 쓰고 있지? M 안 썼는데? 이렇게 해서 1,500이 사라지는 꼴이고요. 지급도 없겠네요. 왜냐면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요. 기초하고 지급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다 지금 기업회계 숫자들이니까 결국은 그냥 5천에서 15를 빼가지고 얘가 35가 나오고 얘도 35가 나오죠. 그러면 6,200에서 35 빼니까 27이 A의 한도, 얘는 10의 B의 한도여서 둘 중에 작은 것은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0 빼기 10을 하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한도 미달로 10이 나오죠. 이거 되게 기계적으로 풀립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문제에서는 연충에 세무조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손불 2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송금산입 10 하시면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라고요. 신고조정 문제는 언제나 기업회계가 0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다음 문제 9번 문제가 결산조정 문제입니다. 얘는 조금씩 바뀌죠. 결산조정 문제가 제가 보기 훨씬 더 쉽죠. 신고조정 문제가 더 어렵고요. 결산조정 문제가 더 쉬워요. 볼까요? 정말 쉬운지? 다음은 주 K의 사기사업연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옳은 것은 CPA 2011년 기출문제. 1번 급여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 가에 보면 K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총급여는 9,900만 원. 나에 보면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일시퇴직으로 하면 4,900이요. 보험수리로 하면 4,300인데 가로 열고 여기에는 미가입자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은 4,300하고 1,000만 원 더하면 5,300이죠. 5,300. 자, 그러면 4,900하고 5,300 중에 큰 금액은 5,300이 되죠. 여기에 4,900하고 5,300 중에 큰 금액은 이제 5,300이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3,500, 부인액은 1,600이니까 3,500 더하기 1,600 부인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상 기말 잔액은 1,90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900이 나중에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썰렁하게 끝나지? 이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기중 지급했을 때 세무조정이 없어요. 없겠죠? 이 문제는 무슨 조정 문제니까? 결산조정 문제니까 기업회계도 연충을 잡았고 세법도 연충을 잡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만 기중 지급을 잘하면 기중 지급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냥 나온 것만 풀어보자고요. 자, 회사가 연충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양가로 2번에 있나요? 3번에 있나요? 3번에 있죠? 1, 3 잡았네요. 이건 잡았다고요? 0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연충 좀 불러볼래요? 기초 연충 얼마예요? 기초 연충은 3이라는데? 3이죠. 그 중에서 유보로 작년까지 한도초가 넘어온 금액이 반가로 1번에 5 이때잖아요. 5. 단기 지급은 얼마 했고요? 단기 지급은 11 했대요. 되게 쉽구만. 그럼 16 나오네. 요거 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좀 불러보세요. 기말 현재 어디에 있어요? 양가로 2번에 특이정에 3, 2 있죠. 3, 2에서 똑같은 금액인 16을 빼니까 여기 16 나오고요. 여기는 3, 4인가? 3, 4죠. 3, 4에서 16 빼니까 1, 8이 나와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은 1, 6입니다. 그러면 1, 3 빼기 1, 6 하니까 올해도 한도 미달로 3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산조정 문제가 훨씬 쉬운 편입니다. 결산조정 문제는 이 건드릴 게 별로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훨씬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퇴충과 연충을 풀었으니까 우리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 나오면 제끼지 말고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의 빈출유형의 03의 기타 충당금인데요. 요거는 거의 출제된 경우는 없긴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 2번 네모로 오시면 1번 네모부터 보자. 충당금 일반이라고 해서
양가로 2번 법인세법은 5대 충당금만 세법상 인정해 주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금방 배웠죠? 기업회계가 잡은 거에 5%, 퇴직연금 충당금은 나머지 95%, 대손 충당금은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데 1%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학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나중에 배우고요. 구상채권 상학 충당금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이 5개만 세법에서는 인정이 되죠. 이번 내모의 미결과 충당금은 전액 다 부인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기의 매출액에 10,000원이 잡혀 있고요. 언제나 다음 연도에 AS나 판매 보증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1%쯤 이상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판보충 100에다가 판법이 100을 잡아요. 하지만 세법상은 이게 미리 잡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모든 충당부채는 저 위에 있는 5개 빼고는 미리 잡는 것을 세법은 부인하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서 손불 100에 유보를 하죠. 그리고 2기에 작년에 잡았던 100 중에 70원 정도가 AS를 신청해서 회사는 현금으로 70이 나가고 판보충 70을 까고 있죠. 근데 세법은 판보충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현금 70을 내보내면서 별 수 없이 차변에 판보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판보 비용을 70을 잡으니까 송금산입에 70을 하는 거죠. 또는 전기에 손불 100에 대해서 반대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3기, 1년 동안만 AS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2기까지 아무도 결국은 30원어치가 나서지 않아가지고 3기에 남은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죠. 그래서 판보충 30 없애고 판보충 환입 30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판보충을 잡은 적도 없으니 환입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입금불산입에 30에 마이너스 부를 합니다. 자, 옆 페이지에 역시나 미결과 충당금하고 비슷한 거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도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알죠. 제 말 잘 들어보시면 대손충당금 문제도 잘 풀릴 거예요. 자,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그 1번에 빈출유형 01에 보시면 일단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 있죠. 1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 1번 내용하고 있죠, 지금요.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린 게 그 첫 번째 땡마크와 두 번째 땡마크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땡마크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기중에 쌓는 게 아니라 기말에 쌓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기말 설정 문제가 있고 세법은 세법상 한두 문제가 있죠. 아시겠지만 대손 실적률 맥시멈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말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대손금이라고 해서 기업회계에서는 차기 기중, 그러니까 작년 기말에 설정한 다음에 내년 기중에 그 회사가 실제로 망하거나 그래서 채권을 없애버리는 재각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세법에서는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절 문제가 안 풀린다면 대부분 대손 충당금의 한도 공식을 잘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도 공식은 누구나 결국 언젠가는 외우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서류에 있는 대손금의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 때문에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확률이 크죠. 무슨 말인지는 강의를 천천히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양가로 1번에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향후 떼일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해서 발생 손실 모형 또는 기대 손실 모형으로 미리 설정하는 금액이어서 채권의 차감 성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대손금은 차기 기중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사유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수불능 채권을 제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은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는 대손충당금 한도만 달달 외워가지고 왜 문제가 안 풀리냐 이렇게 서로들 원망들 하는데 이제 대손충당금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말에 못 받게 생긴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100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다 대손상각비를 이렇게 잡는 행위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대손이라고 하면 보통 차기입니다. 차기 중에 실제로 이 잡아놨던 100 중에서 A라는 채권이 약 70원을 정말 못 받는 것으로 부도 발생한 지 6개월 됐다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눈물을 머금고 매출 채권 A를 우리 제각을 하죠. 우리 소위 깐다고 하죠. 깐다고 70원을 제각하고 여기다가 잡았던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잡는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각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 행위하고 제각행위는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업 목적으로 요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요거는 쉬워요. 기말에 한도 잡는 것은 한도 공식만 외우시면 되니까 이거를 잘 제각을 해야 하는 거 이게 더 어렵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2번 네모에 대손충당금은 보충법하고 총액법이 있는데 보충법하고 총액법이 뭔지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거기 오른쪽 세로에 있는 음영 박스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한도 초과 계산 시 일반적인 방식인 회사 설정과 세무상 한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말하고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만약 기초금액에 전기 한도 초과로 손불된, 즉 유보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은 단기에 무조건 반대 조정으로 마이너스 유보로 없애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의 3번 내용의 세법상 간편법 회계처리인데요. 저도 요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정말 이 대손 충당금을 쉽게 갈 뻔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잘 보세요. 양가로 1번 대손 발생 시 재무회계가 대손 충당금 감소를 했든 아니면 대손 생각비로 계상했든 세법은 그냥 차변이 움직이니까 대손금인 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차기 중에 매출채권 A를 포기할 때 다시 대손 상각비 쌓으라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잡았던 대손 충당금 없애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없애라고 그랬죠?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만 실수로 여기다가 작년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대손 상각비를 기업회계에서 잡았다고 쳐요. 세법에서는 대손 충당금 없애든 다시 대손 상각비 잡든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뭐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이 차변이 움직여서 송금, 비용 인정받는 거니까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기업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대손 상각비를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차변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라고 해도 큰 문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서류죠. 만약에 단기 채권을 회수했다고 쳐요.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기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망한 회사는 다시는 나한테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얘가 살아 돌아와서 예전에 그 떼었던 금액, 나한테 못 갚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치죠. 보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환입시키는 건지 뭐 살리는 건지 아니면 기타 수익을 잡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세법에서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없앴던 대손 충당금을 다시 잡든지 아니면 기타 수익이라고 해서 환입을 잡든지 우리 세법은 대변이 움직이니까 그냥 내내 수익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대손 처리가 간편해져요. 세법에서는요. 제각할 때는 차변 움직이니까 비용 송금 인정 받으면 되고 회수한다면 대변이 움직이니까 수익 잡으면 된다는 소리죠. 4번 네모에 대손 충당금 한도인데요. 요건 당연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요거 못 외워서 시험에 틀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건 다 외울 수 있죠.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가에게 설정률을 곱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는 기업회계의 기말 채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정제외 채권 4가지가 있죠. 특, 보, 부할 이 4가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의 유보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외우기는 쉬운데요. 실제 문제에서 딱 정보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려면 약간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번에 대손 실적률은 A와 B 중에 큰 금액인데요. A는 1%, B는 대손 실적률이라고 해서 채권분의 대손,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얼마가 대손이 나느냐. 근데 이 분모의 채권은 단기말 채권이 아니라 전기말 채권이 되고요. 분자에는 단기 중 대손금이 됩니다. 지금 분모분의 분자 다 기업회계 숫자예요. 세법 숫자예요. 이거 다 세법 숫자라고요. 전기말 세법상 채권분의 단기 세법상 대손금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전기분의 전기도 아니고 단기분의 단기도 아니고 전기말분의 단기 중 대손금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찢어버리고 싶었는데요. 왜 전기말분의 단기겠어요? 우리 대손이라는 게 뭐예요? 작년, 재작년, 3년 전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채권 중에서 단기 부도가 나거나 수면시 완성되는 걸 대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단기말 채권분의 단기 대손이 아니라 전기말까지 쭉 넘어왔던 채권 중에 단기에 진짜 망해가지고 내가 제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대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는 전기말, 분자에는 단기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주에 보면 설정 대상 채권 범위에 개별적인 채권, 즉 우리 매출 채권만 그 대손금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수금, 뭐 대여금, 선급금 등 남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설정 대상 채권에 일단 들어가고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내가 군납업체죠. 군납업체. 내가 채권 중에서 1,000원 정도는 군납업체여서요. 군납 채권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저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이 1,000을 안 넣어야 하느냐, 여기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박스에다가 1,000을 안 넣어야 하느냐, 그런 거 고민 않기로 했어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섣불리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채권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제외 채권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외우셔야죠.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입연지 구상채권,
부당행위 계산 시가초과채권 할인어음 배서 양도음 앞글자 따면 특보부 할인데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설정을 제외해 주셔야 하고요. 시험 문제에 꼭 얘네들이 한두 개씩 나오니까 특보 부할은 무조건 빼주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에 보면 동일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가 같이 있으면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받을 게 1,000원이 있고 줄 게 700원이 있으면 그 차액인 300원만 앞에 이제 박스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다 전액 1,000원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의해서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순액만 주고받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때는 순액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갑니다. 5번 네모의 세무조정은 너무 쉽죠? 이거 근데 기말잔액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기말잔액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면 손불하시고 0보다 작으면 세무조정이 없죠. 6번 네모의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단위는 합계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는 개별 건물, 개별 기계에 대해서 하나는 한도 초과나고 하나는 반도 비달라면 상계를 못했던 거와 달리 대손충당금은 그냥 오른쪽 세로의 합계금액만 보시면 되죠. 합계금액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고요. 7번 네모의 대손불능채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랑 내년도에 실제 제각하는 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7번 네모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옆 페이지 252페이지 하단에 주는 기말에 설정할 때 한도 뭔가 곱하기 1%, 뭔가 곱하기 대손 실적률 할 때 그 뭔가의 금액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7번은 차기에 확실히 떼었다고 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이 제각을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참 귀신 채권이죠. 깔래야 깔 수가 없고 떨래야 떨 수가 없는 최악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손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 제각을 세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 회계에서야 이렇게 떨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떨어버리면 송금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해버리죠. 얼마나 참 죄가 많길래 세법은 얘를 제각도 못할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종류 보시면 특보부할, 즉 설정 대상 모수 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 중에서 특보 1번, 2번인 특보는 나중에 대손 나더라도 제각까지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채권이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요거는 좀 내용이 다르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남한테 1,000원, 100원짜리 물건을 판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을 매출 채권으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원래요.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리면 내가 100원을 손해봤으면 손해봐야지 부가세 10원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에서 배운 것처럼 대손세액 공제로 10원은 돌려주니까 그 매출세액 부분은 대손이 인정 안 되고요. 나머지 본 채권인 100원에 대해서만 우리 대손을 인정받는 거죠.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의 8번 네모에 대손사유, 회수불능사유인데요. 이제 요게 이번 챕터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부터 하시면 우리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대손충당금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철저한 이분법적 논리로 가셔야 합니다. 저처럼 공부도 몇 년 했고 회계사 실무도 몇 년 해봤고 강의 경력도 몇 년 있는 사람들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기업회계와 세법이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분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실력이 배우는 사람 입장이니까 대손충당금을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무조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푸세요. 이분법적이 무슨 고유명사가 아니라요. 아, 얘는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했단 소리구나. 근데 세법에서는 아직 이 표에 나오는 세법이 인정해주는 대손사유를 만족했다 안 했다. 다시 문제의 이 숫자들은 기업회계가 이렇게 했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아, 세법은 이게 대손사유가 인정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기업회계 얘기인지 세법 얘기인지를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 고민만 잘하시면 대손충당금은 문제가 다 풀립니다.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아, 이게 기업회계가 대손 처리했다는 소리구나. 세법은 이 사유가 만족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왕이면 이 사유가 만족될 때도 신고조정으로 만족됐는지 결산조정으로 만족됐는지. 신고조정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우실 4가지의 사유가 누가 봐도 매우 객관적이어서 지나가는 제3자가 봐도 야, 너 떼었네. 너 더 이상 이 돈 못 돌려받는구나 라고 쉽게 인정해 주는 거고요. 결산조정 사항은 정말 떼었을까? 내가 상대방을 쫓아가가지고 돈 더 있냐고 막 추궁하거나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건 좀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애매한 것들이 결산조정 사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표 중요하니까 차분히 설명해 보죠.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신고조정 사항은요.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법은 무조건 제각을 하고 무조건 송금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융통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냥 떼었다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세로는 결산정상이라고 해서 임의제각인데요.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즉 회사가 야 이제 못 받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회사가 약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야 올해는 떨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 채권을 자기 손으로 떤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거 아세요? 이 자기 손으로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세법이 그 해의 송금을 인정해 주니까 얘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좀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양가로의 특징 보시면 시기가 명확해서 세법은 그 해 무조건 송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업회계가 떨었든 말든 세법은 스스로 송금 산입을 시킨다고요. 그 해가 딱 되면. 근데 이제 결산조정사항은 시기가 애매해서 추가로 더 내가 재산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 집에 빨리 들이닥쳐가지고 뭐라도 빼오자 재산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해도 안 되는 개가 정말 빈털털이고 개털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시면 법인이 아유 이제 나 그래 포기하자 라고 해서 기업회계가 그거를 제각 처리하면 세법이 그때 송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시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종류 4가지와 4가지를 서로 외우셔야 하는데요. 여기 신고조정사항은 아끌딸따면 소조소 소멸시효 완성대체권 우리 일반적으로 3년이 소멸시효거든요. 내가 남한테 돈 받기로 한 지가 3년이 지나면 누가 봐도 이건 떼인 거라고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생계획 인가. 우리 법원에서 회생계획이라는 걸 딱 인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송전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100억을 달라고 했더니 삼송전자가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법원 가가지고 나 회생이라는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억 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3년이나 5년 있다가 내가 좀 그 사이에 정상화되고 숨통 좀 트이고 그때 3년이나 5년 있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 갚아주마. 이걸 이제 법원이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회생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다면 누가 봐도 얘는 명백한 사유니까 그 해에 무조건 송금 떠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3번하고 4번은 뭔지 아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번이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소멸시효 무조건 외우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회생, 동그라미 3번은 민사집행법, 4번은 물품의 수출, 다음 줄에 한국은행 총재, 외국한은행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건데 여기 1, 2, 3, 4번 중에서 1번이 압도적으로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세로의 결산조정사항이 훨씬 더 약간 까탈스러운데요. 동그라미 1번, 내가 돈 받기로 한 채무자가 파산되거나 강제집행되거나 형에 집행되거나 사업을 폐지했거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걔가 좀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1억도 쿨하게 포기하나 보죠? 아니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걔가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최대한 애도를 표시하고요. 한 달이나 2달 후에 좀 이제 장례식 분위기가 정리되면 걔의 아버지나 와이프나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1억 빌려가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좀 갚아야 하지 않겠냐? 너네 집을 팔아라라든지 추가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받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다가 그 아들 집을 찾아갔더니 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야, 내가 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너 아버지한테 받기로 한 1억을 포기해 주마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제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회사가 부도 발생하면 망한 거 아니다. 우리 IMF 때 한참 회사들이 무너질 때 우리 1차 부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굳건히 살아있는 뜻밖의 반전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혜태제가예요. 최근에 허니버터칩인가 뭘로 엄청 상종가 때렸잖아요. 얘네들이 1차 부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물론 대주주는 싹 다 바뀌었죠. 혜태제가 그 주주 중에 하나가 크라운제가인 거 아세요? 크라운제가가 주주로 앉아있는데 주주는 싹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혜태제가랑 크라운제가 저희 팀에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크라운제가는 제가 직접 감사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혜태제가 같은 경우도 부도까지는 발생했지만 아직 완전 망하진 않았어요. 내가 지금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부도 발생했다고 그 회사가 완전 망한 건 아니니까 부도 발생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기다려보고 야 이제 힘들 것 같다. 그냥 채권을 포기하자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수표 포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음 포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외상매축은 포기할 수 있는데 수표나 어음은 그래도 상대방한테 내가
100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종이 한 장 받아온 건데, 외상매출금은 과거에 외상으로 팔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언제까지 받기로 세금 계산서만 끊어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외상매출금이 가장 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가로 열고 중소기업일 때만 대손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지금 배우시는 이 표에 나오는 대손 사유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이거 유리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각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차변에 송금이 인정되면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거니까 70원이 떼인 건 기분 나쁘지만 우리 회사 세율이 20%라면 70원에 20%인 14원은 절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70원 손해보는 게 아니라 56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대손 사유는 상당히 납세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 유리한 걸 인정받으시려면 확실한 수표나 어음까지는 되는데 외상매출금은 안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확실한 신빙성이 없고 종이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요. 가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일 경우만 외상매출금이 송금 인정되는데 2012년인가 13년에 이 문제가 1차 시험에 나와서 이의제기까지 들어가고 아주 첨예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 내가 중소기업이냐 상대방,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냐를 많이 논란스러워 하던데 논란일 필요가 없는데 제가 예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나 인정되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나 인정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20만 원 이하 채권입니다. 이건 또 뭔가? 아까도 6개월이고 이것도 6개월인데 아까는 부도 발생한 지 6개월이니까 회사가 좀 망했다는 뜻이고요. 완전 망한 건 아니지만 얘는 단순히 받기로 한 날이 6개월 경과된 겁니다. 얘는 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받기로 한 지 6개월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못 받지 않을까? 단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은 쉽게 떨어버리라는 소리니까 그냥 받기로 한 지 6개월 지났다고 무조건 대손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2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채권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금융회사 채권 중 일종 요건을 만족한 채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보시니까 결론적으로 세법이 대손을 함부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세법은 우리한테 대손을 인정해주는 순간 차변이 움직여서 우리가 오히려 절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엄격한 요건을 만족할 때만 대손을 인정해줍니다. 이 요건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주 1번에 이때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비만 금액을 1,000원씩 남겨놓게 되어 있고요. 주 2번은 내가 왠지 걔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거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대손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걔한테 100을 받아야 하는데 망하면 100을 혹시나 70을 받아야 하는구나. 70을 받아야 하는데 망하면 못 받을까봐 걔 집 같은 걸 담보로 한 80짜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망해봐야 그냥 걔 집을 현금으로 팔아버려서 환가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대손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9번 보시면 세법 관점에서 부당상계의 경우죠. 요거 문제 풀다 보면 반드시 계산 문제에 나오거든요. 요거 부당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대손 충당금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 내가 지금 기업회계 논리인지 세법 논리인지 지금 내가 누군지 관점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요거는 부당상계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당상계 대단히 중요해요. 부당상계는 기업회계 관점인가요? 세법상 관점인가요? 세법상 관점에서 보기에 이 기업회계가 제각한 그 채권이 너무 빨리 잘못 제각한 것 같다 이거죠. 너무 빨리나 잘못의 의미는 뭐죠? 원래 세법은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만 제각할 수 있어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이 사유가 아닌 한 세법은 제각할 수 없는데 기업회계가 너무 쉽게 제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발생한 매출 채권을 부도 발생이 11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하는 12월 말일자에 부도 발생이라고 해서 대손 처리해버리면 아직 6개월은커녕 2개월밖에 안 된 것을 기업회계가 빨리 대손 처리한 거잖아요. 이거를 세법 관점에서 부당하게 빨리 없앴다고 해서 부당상계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단기의 상계, 즉 제각을 했으나 세법에서는 대손 사유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즉 너무 일찍 상계한 것이므로 이를 송금불산임으로 합니다. 왜 송금불산임인지 알죠? 송금 인정은 안 되는 걸 벌써 없앴으니까 송금불산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기업회계에서는 이 채권을 없앴다 아직 장부에 가지고 있다? 없앴는데 세법에서는 대손 사유 만족이 안 됐으니까 이걸 다시 장부에 살려놔야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유효한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유보까지 같이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부당상계입니다. 이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 이 A를 더하셔야죠. 왜 그러겠어요? 이 A는 기업회계 채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세법 관점에서 보기에 이게 잘못 빠져 있는 거니까 다시 살리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A를 일단 모수에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전기말, 즉 분모에는 영향 없는데 분자에는 당기 대손 처리했답시고 아마 얼마가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당상계는 세법상 인정될 리가 없으니까 대손 인정이 안 돼서 그 A를 동시에 빼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A 모수에다가 A 더하고 분자에서는 A를 빼줘야 하니까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지금 밑에 클릭마크는 내가 대손 관련 세무조정을 다 요약해 놨는데 전기 관련이죠. 첫 번째,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분명히 넘어올 거예요. 이건 그냥 손불하시면 돼요. 송금 산입하시면 돼요. 반대 조정으로. 이건 아주 간단하고요. 반가로 이번에 전기의 부당상계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부당상계는 단기도 있지만 전기 부당상계까지 꼬여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단기 중에 대손 사유를 충족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에는 소멸시효도 완성 안 됐는데 대손 처리하면 손불 인정됐다가 이걸 단기에 드디어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송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전기의 대손 처리로 제각을 해버리는 채권이 단기의 거짓말처럼 채무자가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단기에 회수하고 대손충당금 증가로 했든지 기타 수익으로 했든지 제가 아까 이거에 뭘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결론적으로 수익 처리하다는 소리인데요. 동그라미 1번 전기에 대손 인정됐던 것, 즉 송금 인정됐던 것이 살아나오면 우리 입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마침 기업회계가 대변에 수익 잡았으니까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전기에 대손 불인정 받았던, 즉 송금 불산입 받았던 것이 이번에 환입되거나 그러면 송금 불산입의 반대말은 입금 불산입인데 기업회계가 그 대변에 수익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단기 관련이죠. 반가로 1번 단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하면 당연히 손불이요. 반가로 2번 단기에 기업회계가 너무 빨리 채권을 없앴다고 생각되면 세법상 관점에서는 손불로 그 채권을 살리면 되고요. 반가로 3번 단기 대손 제각 처리 중 대손 불능 채권 아까 배운 거 있죠. 특보 그 다음에 부가세 10% 매출세 그거는 송금불산 이후에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되고요. 단기말 기말채권 관련 검토 보시면 기업회계가 제각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서 세법상 아까 앞에서 배웠던 대손 사유가 만족하면 무조건 이거 송금 산입으로 마이너스 수입으로 하셔야 하고요. 기업회계가 내년이든 내후년에 드디어 아껴놓다가 에라 모르겠다 대손 처리하자고 해서 이 채권을 제각하면 우리는 이걸 작년에 이미 송금 인정 받은 거니까 너 왜 이제 와서 건들고 있냐 반대 조정으로 송금 불산입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대손에 대한 제각 문제 충당금 설정 문제는 쉽다니까요. 제각 문제가 어렵지. 이 제각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 표가 아주 꿀팁이 되는 거고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표만 보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으니까 뒤에 문제부터 풀어보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표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시도록 하죠. 자, 우리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세무조정을 같이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에 입금산입이고 송금불산입, 여기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같이 해가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 회사금액. 회사금액은 얘는 특이하게 뭐랑 비교하는 거다? 기말금액하고 비교한다고 했죠. 이 한도는 자 이렇게 한다고요. 기업회계의 채권에 그 다음에 설정 제외채권에 뭐 들어간다? 특보 부할 들어간다면서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모수를 정해놓고 이 모수에 곱하기 맥시멈으로 들어가는데 1%하고 대손 실적률은 전기말 채권, 전기말 세무상 채권이에요. 세무상 채권분의 단기 대손인데 이 단기 대손도 기업회계가 들어간다, 세무가 들어간다. 단기 세무상 대손금입니다.
이거 정말 아주 기계적인 로직으로 풀기만 하면 문제들은 많이 풀리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4번부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의 7기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과 관련하여 세모조정의 결과 각 수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T계정에서 분석할게. 기말금액이죠. 기말금액이 보시다시피 2,95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은 2,950만 원부터 적고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감소금액을 보시죠. 감소금액에 1,750만 원이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1,75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대손실적률을 구하셔야 하니까 여기다가 1,750을 씁니다. 양가로 4번 볼까요? 양가로 4번에 단기 대손 실적률은 0.5%래요. 괜히 썼구나.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0.5%를 쉽게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맥시멈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이 문제에서 맥시멈은 풀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잘 푸시면 돼요. 보니까 양가로 2번에 기초잔액에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니까 요거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000만 원에 일단은 마이너스 한번 해주고요.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단기 감소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요. 가와 나를 더해보세요. 진짜 1,750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세법상이 아니고 기업회계상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가해보면 2015년 5월 15일에 부도 발생한 주 A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콜났네. 나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대방도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아, 근데 어음이군요. 어음. 그럼 문제 없어요. 어음상의 채권인데 이 채권은 부도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니까 문제 없고요. 부도 발생한 다음에 발생한 채권은 문제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부도 발생했음을 알고도 거래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얘처럼 부도 발생은 5월에 했는데 채권 발생이 그 전에 3월에 있으니까 뭐 1,000만 원은 전혀 건들 필요가 없고요. 나해 보니까 2015년 10월 5일 주 B의 부도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10월이면 부도 발생한 지 6개월이 내년 4월이나 돼야 하는데 이번 12월 31일자에 이거를 벌써 대손 처리했으니까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법 관점에서 부당상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도 750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 원래. 근데 이 문제에서 이쪽은 관심 안 갖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750 이렇게 더하자. 됐죠? 그리고 나서 가도 문제가 있구나. 왜냐면 가도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고 어음이니까 문제가 없긴 없는데 지금 우리가 1,000원 정도는 비망으로 남겨놔야 하니까 우리 1,000원도 이렇게 더해놔야겠군요. 비망 금액으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벌써 풀었고요. 양가로 5번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일반 매출 채권 15억에 채무보증 구상채권 3억에다가 고정자산 매각대금 미수금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20억 중에서 언제나 설정 제외채권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보다시피 3억 정도의 설정 제외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나중에 유보나 마이너스 우유보 다 해서 금액을 구하셔야 하니까요. 우리 부당상계 아마 기업회계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750만 원의 유보도 해야지만 1,000원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1,000원도 지금 어음이 있으니까 이 1,000원도 같이 세무조정으로 살려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나? 끝났네요.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707501. 이거에 결론적으로 1%니까 한도는 1707510 170707010이 한도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셔야 하니까 로마자 3번에 한도 초과는 여기에서 이렇게 빼고요. 한도 초과는 12424 990 이렇게 해서 한도 초과는 12429 12424 12424 990 여기에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두 개의 순효과를 물어봤죠. 결론적으로
두 개의 순효과는 이게 19925, 990이 나오고요. 여기는 그냥 10M 나와서 두 개의 차이는 그냥 9925, 990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군요. 이 문제는 CPA 086 문제인데요. 문제 수준이 딱 1차 수준 문제 받거나 아니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 줄 아셔야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치의 구기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당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 같다고 해서 역시나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차기 2월액 800만 원이 회사 나중에 비교하시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당기 상계액 400만 원이 분자에 올라가는 금액이죠. 자, 잘 보세요. 기계적으로 거의 풀리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회사 금액이 당기 설정액 200하고 차기 2월액 800이 있는데 이거 800 쓰는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 분자에 당기 상계액을 400 올리는 거예요. 이거 다 세법 숫자가 아니라 기업회계 숫자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전기 2월액 중에서 송금 부인될 금액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500이 들어가란 소리예요. 이렇게 500 들어가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당기 상계액 중 280만 원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그럼 너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세법상 당기 대손금은 120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다가 나중에 더하기 280을 더하라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8기 및 9기 사업연도 말 회사 장부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각각 1억하고 6억이다. 요거 일단 6억. 여기 1억. 이 문제에서 실은 전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은 안 줬어요. 전기말 기업회계 숫자밖에 안 줬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냥 숫자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전기말 세법 채권 줘야 하는데 전기말 세법 채권 안 줬습니다. 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말라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1.2% 나오잖아요.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602.8M에 곱하기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요. 7233600. 결론적으로 8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767400 나오나요? 예, 766400이 한도 초과가 나오는 문제. 정답은 2번이네요. 이것도 뭐 간단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A의 대손 충당금 관한 자료이다. 10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보자마자 우리 몇 개 좀 얻을 만한 정보는 빨리빨리 얻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기말금액 구하니까 700만원. 두 번째, 여기 분자의 당기 상계액이 200만원. 물론 세법 숫자는 아직 아니고요. 자, 당기 상계액 중 50만원은 잘 보세요. 9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금권을 충족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요 50만원은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 세법상 송금을 작년에 잡습니까? 올해 잡습니까?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무조건 잡았어야 하는 신고중 대손사유죠. 한마디로 세법에서의 귀족 시기는 전기거라고요. 전기거. 기업회계는 전기에 심장이 약해가지고 제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기에 제각을 한다. 자, 근데 우리 똑똑하니까 이걸 전기라고 가정합니다. 이게 전기예요. 전기에는 이미 세법이 야 이거 왜 안 깠어라고 해서 세법이 이미 뭐를 하고 왔어요? 세법이 이미 송금 산입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뭔데요?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아마 전기에 추정하기를 매출채권을 이미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50만원을 없애고 왔을 거라고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근데
기업회계가 이제 와서 야 나는 올해 없앨래. 나 이거 더 이상 못 받겠어라고 해서 올해 없애면 세법은 놀고 있네. 우리는 작년에 없앴는데 라고 해서 이걸 무슨 조정으로 없애면 돼요? 이쪽으로 반대 조정으로 매출채권을 50만 원을 없애면 돼요. 당연한 소리네.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이거 지금 50만 원의 귀속 시기는 세법상 이게 올해 송금이어야 돼요? 작년 송금이어야 돼요? 이미 작년 송금이었대니까요. 가운데 표를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50만 원이 넘어왔잖아요. 너 왜 이거 올해 없애고 있어? 이거 작년 건데.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작년 거라서 올해 없애지 말란 소리예요. 우린 작년에 없애고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다음은 국이 자적을표의 일부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이미 해결됐어요. 동그라미 1번 해결됐다고요. 동그라미 2번 미수금이 300만 원이 대손 부인액인데 그 밑에 보니까 대손금 부인액 300만 원은 10기 말까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요 300만 원은 기업회계가 작년에 없앤 거예요? 세법이 없앤 거예요? 이거 기업회계가 300만 원을 없앤 거죠? 세법이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엄격한 대손 요건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전기에 뭐를 한 거죠? 미수금 전기에 손불을 한 거예요. 손불. 자, 이게 그나마 단기에나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거나 세법상 대손 요건을 만족하면 그냥 이걸 제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채권은 10기 말까지 여전히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됐으니까 이 금액은 지금 10기에 살아있습니까? 10기에 죽었습니까? 여전히 기업회계에는 10기에 살아있는 유보금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작년도에 너무 빨리 기업회계가 까서 없애버렸는데 세법에서는 작년도에도 대손 요건 만족 못했고 올해도 만족을 못했어요. 보통 문제들은 올해는 만족한다고 나오는데 얘는 끝까지 만족을 못했으니까 양가로 9번에 10기 말 설정 대상 채권 6천만 원에서 이 200만 원은 아직 300만 원은 살아있는 채권이라 이거예요. 세법에서 보기에는 기업회계는 없앴지만 제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라는 거 잘 따라와 보시고요. 가로 내용에 언제나 있는 할인어음 같은 거 특보 부할에 해당하는 게 200만 원이 있습니다. 뭐야? 이걸 안 줬잖아? 이거 안 줬네요. 이 문제는 전기말 세무상 채권을 쉽게 주지 않고 꼬아낸 문제인데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국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은 3,750만 원인데 과연 세무상 채권은 얼마일까요? 양가로 이번에 보는 것처럼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분이었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안 건드렸지만 세법이 이미 뭘로 건드려놨죠? 마이너스 유보로 이 채권을 없애고 왔으니까 이 중에서 왜 50만 원은 안 없앴냐 임마 라고 해서 50만 원 없애야 하고요. 야, 너 작년에 너무 빨리 없앤 300만 원은 아직 세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의 대손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세법에서는 살려야 안 되더라 라고 해서 3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야죠. 자, 다시 이 두 개 매우 좋아요. 이 두 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일단 매출채권을 송금산이 50만 원 했죠? 기업회계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각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세법이 보기에는 반드시 제각해야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송금산임으로 자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세법에서는 깎아놔야 한다고요. 300만 원은 기업회계가 제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건데 세법이 보기에 엄격한 대손 요건을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으니까 이 채권은 다시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300만 원을 더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기가 훨씬 꼬여있고 전기에 좋은 팁이 많은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물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이게 4천만 원분에 150만 원이 되니까 33.75%인가 뭐 제 기억으로 3.75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한도를 구하면 2287500이 됩니다. 한도는 빼기 2287500이 되고요. 여기서 700만 원하고 비교해야 하니까 한도 초과는 4712500인가요? 471250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는 있지만 이 문제로 잘 정리해 보세요. 특히 이 두 거 잘 보시라고. 이 두 개. 전기에 왜 하나는 손불이 발생했고 왜 하나는 송금산이 발생했는지를 잘 풀어보시면 뒤에 문제들도 많이 풀릴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게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